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서는 반포레미안 트리니원 1순위 청약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평균 2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전용 59제곱미터는 21억 원, 84제곱미터는 27억 원에 분양돼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3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됩니다.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만 청약할 수 있어 부자들의 리그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건설업 부진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취업자 수는 2,90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12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심의를 또 보류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서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보류 결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당초 발표한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상인데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다 배당이 주가를 올리는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배당세 인하를 둘러싼 논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되 최고 세율을 당초 정부가 발표한 35%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에 고배당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와 증권주도 최고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하지만 배당소득 최고 세율 인하에는 걸림돌도 많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배당을 원래 이자와 배당 합해서 지금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고 세율을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입니다. 35%를 매기로 한 걸 지금 25%로 낮춰보자. 당, 여당, 대통령실, 정부 이렇게 지금 얘기가 깊이 오고 갔습니다. 원래 35%를 발표했는데 왜 35% 최고세율로는 배당을 확대할 요인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좀 작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가 한 앞에도 이렇게 전문가가 계시지만 네. 30억 이상 그에는 한 50% 상속세가 매겨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일 경우에는 할증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식 평가의 그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에 할증을 해서 그 가격을 산정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실질 상속세율은 65%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 대주주 입장에서는 네. 이 가업을 상속할 때, 그러니까 주식을 상속할 때 인위적으로 불법은 아니겠지만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대주주 입장에서. 맞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내역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예. 이런 거를 좀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배당 쪽으로 세율을 좀 낮춰주면 상속할 때 그렇게 안 하고 예. 배당을 통해서 꾸준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최고세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리과세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자와 합해서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이자 소득세를 2천만 원까지 냈던 사람은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도 그렇고 배당 소득세도 그렇고 종합소득세에 들어가서 이제
50%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분리과세가 되게 되면 2천만 원까지 또 한 번에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리과세만 해도 상당 부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생길 수가 있는데 예. 관건은 대주주가 배당을 적극적으로 해야 이런 풀도 넓어지고 효과가 많아지는데 배당을 안 하면 기존의 작은 풀에서의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세율 조정을 해서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를 낮추게 된다면 예.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할 만하다, 늘릴 만하다라는 유인책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배당 정책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예. 얼마 전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임원의 회사 충실 의무를 이제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이 배당 정책이 이렇게 되다 보면 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배당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정책이 이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소득을 이자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것만으로도 괜찮고 다만 정부가 발표한 35%는 대주주가 좀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해서 결국은 소액주주들도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유인책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건데 세금 전문가로서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로소득세도 있고 말씀한 상속세도 있고 이 35%를 정부가 5%를 최고세율로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세율 균형 차원에서 나름 고심해서 정했을 텐데 요것만 달랑 25%로 10%포인트 낮출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근데 뭐 낮추는 거는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낮출 왜 수 있어요? 그러냐면 일단 이건 뭐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어떤 방법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처음부터 이제 우리 분리과세라고 하는 게 종합과세하고 이제 대응되는 용어잖아요. 예. 종합과세가 되면 실은 누진세율 구조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예. 분리과세를 해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이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4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49.5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놔두게 되면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가서 49.5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예. 여기서 지금 말하는 35%를 적용받으니까 예. 요 현재 현안이라 하더라도 예. 38.5가 되죠. 예. 그러니까 많이 낮춰지는데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25%로 낮추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처음에 이제 이소영 의원이라고 하는 여자 국회의원분이 민주당. 예, 민주당 거기서 원래 25%를 처음에 생각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걸 이제 35%로 정부가 냈던 건데 최근에 장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2,770부터 6월 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4,200을 찍었다가 그렇죠. 다시 내려왔는데 대략 보더라도 한 45%에서 50% 정도의 현재 지금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50%가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정부 들어올 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 우리 5천 5천의 포인트 희망을 이 얘기를 했단 쏘았죠. 말이에요. 그 했는데 이게 정말은 뭐 희망사항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4,200을 찍고 다시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하니까 야, 이러다 진짜 5,000 찍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정부에서는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거 이번에 35% 했던 것도 25%좀 내려봐. 내려가지고. 여기 좀 더 불을 좀 끼얹자 어.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혹시 조정받지 않도록 조정받을 때 이런 게 좀 상승 동력이 그래서 되게. 지금 정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 어찌 보면 뭐 국민들로 하여금 나쁜 건 아닌데 예. 다만 일단 하여튼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줘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낮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합의가 뭐 아직 최종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만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금융지주회사, 증권회사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 또 고배당 ETF에도 자금이 엄청 모인다는데 이게 주로 혜택을 보는 게 금융 관련주입니까 이게? 뭐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그 지난해 코스피 전체 기업의 배당 금액이 그 45조 6천억 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45조 6천. 우선주 네. 다 합쳐서 이때 이제 배당 수익률을 뽑아보게 되면 지난해 말 기준이죠. 말 기준으로 그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3%의 배당 수익률이 나왔고요. 주가분의 배당금, 시총분의 맞습니다. 배당액 예. 2.3%. 업종별로 보게 됐을 때 시장 전체가 2.3%인데 네. 은행 업종이 4.7%. 아, 배당 수익률이 두 배가 약간 넘죠. 예. 보험업종이 4%, 그다음에 증권업종이 3.7%, 그리고 자동차가 6%예요.
자동차가 그렇게 배당 많이 예, 했어요? 현대차가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 현대차 주가가 밸류에이션 상당히 낮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의외로 자동차 업종이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금융주가 가장 높은 줄 알았어요. 네, 네. 자동차가 높습니다. 여기 이제 부품주는 제외하는 건데 부품주 역시 이에 못지않게 한 4%대가 되기 때문에 네. 자동차 상당히 높고요. 예. 통신 서비스 업종이 5.5%. 통신주도 뭐 KT 같은 네, 거 원래 배당을 좀 많이 전통적으로 해왔죠. 이제 높은 업종이고요. 호텔 레저 업종도 4.2%. 이 호텔 레저 업종은 강원랜드가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강원랜드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올해 업종 그 이익 창출 이런 측면 좀 변화가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 약간 보안 사태가 터져가지고 비용이 문제가 있기 이슈가. 때문에 네. 배당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 비용이 그렇기 워낙 많이 때문에, 들어가니까. 올해만 작년만큼 나올지가 좀 의문시 되고 다만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예. 배당 수익률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배당을 같고요. 많이 기대했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겠네요. 그런 네.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지금은 좀 개선이 됐지만 관세 때문에 약간 이익이 줄어든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을 더 높일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작년에 45조 6천억을 코스피 기업이 배당을 했다고 그랬는데 예. 배당 성향이 한 27.1%를 기록을 했습니다. 27.1%. 예, 전체 당기 순이익에서 순이익에서 배당을 배당. 얼마나 주느냐 그렇죠. 비율. 2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당기 순이익이 168억 원, 8조 원이었고요. 네. 8조 원. 올해 예상되는 코스피 기업의 순이익이 216조 원입니다.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네. 문제는 올해 주가가 70%나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뚝 떨어지고요. 그러네요. 배당 성향을 만일 작년처럼 27%가 아니라 네. 30%로 높여서 네. 시장 전체 배당 성향을 30% 낮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도 배당 수익률이 2%가 안 됩니다. 그 배당 투자의 매력이 좀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올라서, 예, 떨어질 분모가 수밖에 올라버리니까 없죠. 조금 낮아졌네요. 배당 성향이 40%로 높인다. 높인다. 40%면 선진국 배당 그 성향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배당 성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단번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배당 금액이 85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이 거의 2배 가까이 배당이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도 배당 수익률은 2.5%, 2.6%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럴밖에 안 돼요. 주가가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네, 많이 분모가 올라갔대요.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자를 엄청 늘리지 않는 한 수익률이 이렇게 배당 수익이 낮다는 얘기네요. 업종별로는 물론 일부 업종은 시장 대비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줄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의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는 그러네요. 정책 높지 때문에 뭐 예.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는 그러네요. 조금 숫자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분의 시가총액분에 받는 배당 이 수익률이 은행 이자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건데 우선 최고세율 지금 정부가 처음 낸 35%잖아요. 네. 그런데 우선은 최고세율만 낮춘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혜택을 그것만 낮춘다면 누가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겁니까? 제일 많이 본 사람은 이제 위에 세율이 적용된 사람이겠죠. 그게 얼마나 그러다 될까요? 보니까 그 대상자? 지금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이 이제 조사한 게 있던데 2023년 기준에 전체 배당 소득 중에서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뭐 46%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6%가 이게 보니까 전체 배당 소득이 한 30조 2천억인데 배당 소득이 13조 8천억이더라고요. 0.1%가 받은 게. 0.1%가 예. 근데 이게 왜냐하면 뭐 대주주들이 받는 그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단계에서도 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밑에 단계가 지금 2천만 원 이하는 14%, 그다음에 3억 원 20. 이하는 20%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도 이제 낮춰라. 예, 거기도 이제 낮추는데 실은 중간 단계에 낮추자는 말은 아직 나온 게 없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14%를 9%로 낮추자 하는 그런 안이 하나 지금 그 양쪽에서 다 나갔어요.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이 네. 같이 이제 9%가 나갔는데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일단은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상위 아주 작은 부분이 많은 그 혜택을 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구조다, 이 구조가. 0.1%가 배당의 46%를 가져. 46% 절반을 가져. 0.1%면 그렇습니다. 극소수인데. 예,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뭐 감액 배당 얘기 나올 때도 우리 메리츠증권의 조정호 회장이 거의 뭐 4천억을 배당받는데 세금 실제로 2천억 내야 되는데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한 푼도. 뭐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예. 밑에 부분도 건드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마지막 단계를 14%로 한 것은 우리가 원천 징수세율을 고려해 가지고 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건드리게 되면 상당히 시스템이 이제 좀 이제 많이 복잡하게 복잡해지네. 느끼고 은행 여기- 이자 받은 그 2천만 원 이하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14%니까 14%라는 거기도 게 낮춰달라 이런 요구가 이자 있잖아요. 소득 뭐 이런 배당 소득에 대해 전부가 14%가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근데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최고 세율만 낮추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9%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배당 조금 받는 사람 전 국민의 90% 이상은 배당을 조금밖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생각에는 이게 이제 대주주의 이 어떤 배당에 대한 어떤 권한을 들고 있는 강한 힘은 대주주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대주주가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주주가 현재 지금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게 되면 자기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런 거를 받아가지고 차근차근 모아서 나중에 이제 상속세 낼 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주주들이 많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지금 배당소득세를 이제 배당소득을 분리해서 과세하고 세율을 낮춘다고 할 경우 조건이 있더라고요. 아무 기업에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배당 요건 상당히 조금 까다롭게 보이던데 그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많이 있을까요? 그 조건이 어때요? 조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해요? 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 적어놓은 걸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좀 쉽게 만들지. 왜 이렇게 배당 어렵게 성향이 40% 이상. 그러니까 40% 예, 이상. 순이익 중에 한 40%를 배당을 하는 회사는 조건에 무조건 들어가고요. 40% 뭐 이 정도 회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회사가 많지 않죠. 예,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면 배당 성향이 좀 낮더라도, 그러니까 25% 정도 배당 성향 그 이상을 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가 늘어나는 회사.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좀 낮더라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을 5% 늘리는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기업이 이 배당 요건, 이 배당 분리과세 이거의 요건에 맞는 기업으로 지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저희 대상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맞습니다. 되게 이제 까다롭기 때문에 예. 전체 상장사 중에 한 400개 40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비율로는 한 20%가 좀 안 됩니다. 한 17, 18% 되는 것 같고 주로 이제 제조업이 많아요. 제조업이 한 2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제조업이요? 예. 근데 이제 비율로는 워낙 제조업 숫자가 많기 때문에 비율로는 전체가 아까 17, 18%를 했는데 비율로는 15% 밑으로 이제 잡힐 수 있는 것 같고 네. 금융회사가 이제 비율로는 많습니다. 비율로는? 한 40% 정도 해당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숫자로는 한 20개, 30개 정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예.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여유 있게, 여유 있다기보다는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주 회사들은 이런 비율에 조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금융 지주들 중에서요? 예, 아니 일반 지주에서 일반 말씀드립니다. 사업 지주에서 SK나 기업들. LG나 LG나? 두산 이런 지주 회사들이죠. 예. 사업 지주 회사들 말씀드리는 건데 이 회사들은 이제 배당을 받기도 하고 배당을 주기도 합니다. 대주주한테 주고 또 자회사들한테 배당을 받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이 요건을 무조건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강구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조업의 사업 지주 회사들. 네. 당장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안이 실행이 되고 언제부터 이 법안이 이제 적용이 될지는 추후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제가 혹시- 조금만 네, 이거 부연 설명드리면요. 배당 이게 이제 요건이 좀 복잡한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서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시장에다 어찌 보면 에너지를 주겠다라고 만든 제도인데 그렇죠. 실제 적용되는 그 기업이 별로 없으면 네,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투자하는 요 이제 논리가 뭐냐면 이 투자자들이 이런 기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호해 가지고 예.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렇게 투자가 많아지면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예.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투자하는 시점에 요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아,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봐야. 지나봐야. 그렇죠. 어.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는 상장법인 어.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그렇죠.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이건 지금 현재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네. 좀 그렇다면 쉽게 누구나 예를 들어서 판단할 수 있게 투자자들이 만들어야지. 뭐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될 줄 알고 나중에 보니 그렇게 안 돼버리면 자기네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게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적정한가 하는 건 잘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는 이걸 투자자들을 끌어서 네. 그 기업의 주가를 올리고 그 기업의 주가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대주주는 좋아서 또 배당하고 예.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지금 나중에 알고 이제 이 문제가 결판 나는 거는 나중에 지나고 나중에. 나서예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다.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부부장님. 약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해주신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전적으로 맞고 일반 투자자들은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얼마 될지 올해 얼마 될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배당을 얼마 할지도 추정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다 뽑아봐서 시장 전체 배당 수익률이 얼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배당을 많이 하는 투자에 그냥 맹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예. 기관이 이런 펀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펀드를 예, 펀드나 ETF를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게 만들어 놓으면 그 전문적인 기관 분석을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하는 쪽은 이 집단으로 몰아놓고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물론 그게 다 되진 않겠지만 예. 상당수 기업들이 조건에 맞는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집단 투자를 통해서 그런 소기의 성과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떤 세부 시행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려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ETF에도 뭔가 세금 혜택을 조금 이렇게 배당 소득세 최고세를 낮추지 좀 주면 어떨까요? 지금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해요? ETF 투자 많이 하는데? ETF 약간 집단 투자 성격이잖아요. 예. 이번 대상에서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 안 되겠는데 개인 투자 소액 이 배당 소득세 최고세율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0.1%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주식 보유가 일반적으로 주식 보유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 받아봐야 뭐 얼마 받겠습니까? 얼마 안 되죠, 일반인들은. 솔직하게. 교수님 많이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전 조금 받습니다. 조금 받아요. 그러면 이제 세율 인하 혜택을 못 보잖아요. 못 보죠. 그러니까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출 때 예. 밑에도 낮춰야 된다는 주장은 합리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저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시청자나 투자자들은 그런 요구를 지금 별로 안 하는 건가요? 별로 안 해요. 근데 지금 근데 지금 그 국회의원 두 분이 그 9%라고 하는 안을 9%, 지금 14%가 발의해놓은 아니라 상태거든요. 9%? 예, 밑에 거. 제일 밑단계에서 9%라고 지금 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 수요가 있다고 자기들은 감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이 배당 확대가 여튼 시장의 지금 상승 동력 중에 하나라는데 일부 전문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테슬라나 아마존은 뭐 배당한 적이 없는데 주가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랐다. 이게 배당 확대가 정말 주가 상승 동력이냐 이런 뭐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혹시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있죠. 있어요? 있는데 이런 정책을 하면 우리나라가 곧 미국처럼 주가 리레이팅, 재평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성급한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하는 정책의 목표는 이게 뭐 배당을 많이 주고 세금을 줄여줘서 총수요를 진작시키겠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배당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자본 정책, 자본 관리의 효율성을 추구를 하게 되면 예.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재평가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이 이제 들어와서 생산적 금융을 확대시켜 나간다라는 게 궁극적인 정책 목표거든요. 네. 이 목표는 정말 방향을 잘 잡은 거고요.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걸 바라보는 속도죠. 속도와 그러니까 이걸 빨리 먹고 싶은데 그렇게 빨리 먹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배당액이 45조 예.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 관리의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예. ROE의 구성이 분모가 자기자본이고
이 분자 위에 있는 게 기업이익입니다. 예. 기업이익 부분은 정부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분모에 자기 자본을 관리를 해주는 게 이 정책 목표예요. 예. 근데 이 정책 목표인데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의 자기 자본 규모가 올해 예상치로 거의 3천조 정도가 됩니다. 네. 45조의 배당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아. 그래서 이게 미치는 3천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1년이나 1, 2년 갖고는 안 되는 문제고요. 너무 성급하게 투자자는 생각하지 마라. 자사주 매입 소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분모 자기 자본 얘기를 했으니까 관련된 게 이게 자사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 또 이게 자기 자본과 상당히 관련이 깊잖아요. 지금 상법 3자 개정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은 다 태워 없애라. 소각을 의무화해라. 그러니까 기업들은 나 쓸모가 있어 필요한데 이거 없애라고 하면 의무화하면 되겠느냐? 반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교수님은 이 부분은 이 자기 자사주라는 게 자기 주식인데요. 보통 이제 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보면 대부분은 이제 주가가 너무 낮았을 때 자기들 생각에 우리 회사 주가가 이 정도는 아닌데 할 때 주가 부양 목적으로 많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요. 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각을 하든지 다시 팔아버리는 처분하는. 우리가 보통 뭐 회계적으로도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사주라고 하는 게 그런 목적으로 또 쓰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주식을 쌓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나름 경영권 방어 기업들이 요구하는 뭐 게 이런 것도 그거죠. 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사주를 소화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EPS가 커집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주당 이제 기업의 순이익. 예. 그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주 소각을 강제로 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이다. 강제 소각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서 왜냐하면 자사주라고 하는 것은 자사주를 취득해서 내가 소각할 건지 처분할 건지는 그 기업의 경영적인 판단입니다. 판단이고 그것이 이제 다만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을 정부가 이걸 가지고 너 반드시 반드시 소각해버려. 소각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은 참 보기 드문 사례이고요. 아, 그래요? 예, 또 하나는 이 자사주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강한 집착을 보이는 정부가 저는 이 말은 여러 번 했어요. 다른 데 가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 파이낸스 하는 분들한테도 이게 지금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기업 가치 EPS가 올라가니까 네. 커지는 건 좋은데 그게 왜냐하면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지수라고 해서 하는데 네. 여튼 하여튼 의무화하는 거는 의무화하는 별로 건 좀 문제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신다는 주장이고 예. 마지막으로 박석현 부부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자사주사 의무화가 지금 여당 주장대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게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게 소각이 되면 좀 괜찮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드는데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보다도 따로 이제 없고요. 뭐 기업들이 조금 논의되고 있는, 그러니까 얘기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뭐 잘 알려졌다시피 삼성전자는 주기적으로, 뭐 주기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빈번하게 기업 이익이 많이 나면 주가 부양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이걸 일정 기간 이후에 상당 부분은 소각을 시킵니다. 물론 그 임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보상금 차원에서 자사주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이제 삼성전자는 소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KB금융주주 그리고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자사주 소각을 좀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밖에도 소각까지는 아니지만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기업들이 신영증권이나 롯데지주, 뭐 SK, 뭐 미래에셋생명, KCC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보유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된다면 이제 소각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소각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사주 갖고 있는 목적이 경영권 방어 목적일 수도 있고 여러 목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번 법안에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뭐 소각이 이거는 참 논쟁적입니다. 상당히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를 정말 법적으로 하는 나라는 아예 없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처분 계획을 공시를 하라라는 법은 효과적인 법인 것 같습니다. 왜 기업들이 자사주를 갖고 있는지의 목적을 밝혀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이 오늘도 좀 많이 뜨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오르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업종 측면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그리고 자사주 의무 소각까지 관련 얘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거침없이 올라 한때 4,200도 뚫었습니다. 뉴욕 증시를 흔든 AI 거품론에 지난주 강한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코스피가 대세 상승장의 한 복판에 있는지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때일수록 거장의 투자 비법이 간절해집니다. 국내 1세대 전문 해외 투자 펀드 매니저죠.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를 모셨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로 출발한 KCGI는 2023년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해 KCGI 자산운용을 출범시켰고 지난 6월 한양증권도 인수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주식시장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서도 주식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 코스피가 4,200 뚫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조금 회복하는 모양새인데 네. 많은 증권회사에서 보고서는 대세 상승의 한 복판이다. 네. 길게 보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혹시 목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주장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스피 5천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예, 정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었는데 예.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피 5천도 가능하다.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 평균 받고 있는 PBR 같은 경우에는 한 1.5배 정도 됩니다. 2.5배. 네. 주가 순자산 비율이 2.5배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배 미만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 보면. 그러면 한 50%만 재평가를 받아도 충분히 그런 매력이 있지 않느냐. 그럼 무엇이 그러면 PBR적인 관점에서 네. 한국 시장의 재평가를 갖다가 가능하게 만드느냐. 주가 순자산 비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게 만드느냐. 네. 무엇이? 그때 주장했었던 게 저희가 이제 지배구조 개선 부분을 갖다가 많이 초반에는 올해 초에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정부 정책이 또 지배구조 개선으로 흐름으로 갔었고 그 상법 개정 1차, 2차 지금 3차를 진행하지 예. 않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밸류 중심으로 해가지고 밸류 스타일의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요. 올해 보니 이제 정책이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 외국인들 투자 입장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정부의 증시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믿음이 실제 확고합니까? 예, 아직까지도 확고합니다. 몇몇 IB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그래서 한국의 재평가 가능성을 갖다 높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세일즈를 한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뭐 지금 역사적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많이 올랐었죠, 올해 초에. 그러니까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가 글로벌 꼴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1등이 됐는데요. 역사적 관점에서 PER 밴드로 보게 되면 이제 상단에 놓이고 있습니다. PER이 주가 수익 예. 비율이 상단.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흥국이나 선진국하고의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저희는 역사적으로 받았던 그 디스카운트 폭의 그 거의 평균 수준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즉슨 연초부터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AI에 예.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에 의한 기대감으로 네. 주가 PBR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동력이 되고 있는데 거기 덧붙여서 이제 AI가 새로운 엔진이다 그런 얘기예요? AI 슈퍼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성이 상당히 높은 시나리오이고요. 물론
그 이전에 2023년부터 AI 관련된 테마가 글로벌 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작동을 하다 보니까 예. 많은 주도주들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뚝 떨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룰 오브 40라고 하는 외국에서 만든 개념이죠. 뭡니까 그게? 그게 보게 되면 이제 현금 흐름 그 매출 성장률하고 그 현금 흐름 그 프리캐시 플로우 일드죠. 예. 그거의 합 수익성과 이제 성장성이죠. 그거의 두 개가 40%를 얻게 되면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룰 오브 40에 기반하게 되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100%를 상회합니다. 오. 즉 동종 기업의 가장 그 좋은 기업들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죠. 펀더멘털 상당히 훌륭한데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를 또 투자하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다만 문제가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뭐 PER이 이거 한 1, 200배 됩니까 지금? 200배 넘죠. 200배가 넘어요. 예, 근데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매출액을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그 시가총액을 갖다 매출액으로 나눈 배수를 보는데요. 예. 성장주 고속 성장주 같은 경우 보통 이제 1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됩니다. 지금 동종 기업들 같은 경우 한 20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 80배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4배 정도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급락가 사소한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IT 주도 기업의 조정과 더불어서 이제 환율 약세 그리고 환율. 그 미국 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출렁거렸습니다. 네. 또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시아 증시에서 거의 그 상위권에 해당되는 변동성을 가지고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우리나라 주도 주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 충격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AI에 관련해서 저희가 구조적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예. 최근에 그 구글의 제미나이가 아주 재미난 발표를 했습니다. 뭐였죠? 1년 동안 사용됐던 토큰 양이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토큰? 예, 토큰이라고 해서 이제 단어입니다. 네. 뭐 우리가 하는 말 같은 걸 갖다 단어라고 얘기하면 네. 50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기존의 AI를 사용했었던 사용자들이 정말 50배 정도 뭔가를 갖다가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예. 구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구나. 그러네요. 예, 그 속도가 기울기가 계속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구글 입장에서도 당연히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게 엔비디아에 대한 그 수요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젠스랑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그 수요는 3조에서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인프라 투자 금액이. 예, 금액이.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는 뭐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사실 연간 인프라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그 금액은 갈수록 2027년, 28년을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민간에서의 수요인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단위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 일본도 네. 100조 원을 갖다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대한민국도 100조 원 그렇죠.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기존에서 민간에서 이제 국가 단위로 이동하게 되고 이게 국가 안보의 어젠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하나 더 이제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방 쪽을 많이 봅니다. 예. 미국이 1등이다 보니까 미국 쪽의 캐펙스를 많이 보게 되고 실적을 보게 되는데 중국 기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 중국도 AI 투자에 진심이고 지금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러다 전순왕은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수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게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의 그 어떤 경쟁이 돼버렸고 마지막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그 중국이나 다른 우리가 그동안 좀 간과했던 쪽에서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게 잠깐 언급하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반도체 쪽이 맞습니다. 주도를 해왔는데 그러면 흐름이 계속된다면 내년에도 역시 반도체 이 업종의 주가 상승 흐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저는 뭐 상당 부분 기대감이 반영돼 있지만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이미. 왜냐하면 이제 주가라는 건 미래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기대치, 어떤 실제 나온 값이 기대를 갖다 상회할 경우에 투자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 실제로 보게 되면 투자자들은 안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예. 최근에 그 반도체 범용 디램 값, 범용 디램의 가격, 그 고정 거래 가격들을 보게 되면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는 엔비디아만 바라봤지만 엔비디아 이외에 수많은 수요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일예로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또 그러니까요. 많은 협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기존에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가 HBM의 선두 기업이었고 사실 그걸 리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또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코스피를 구성하는 두 개의 대형 종목들의 이익 상향 조정 비율이 강하고 이익은 강한데 반면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아직도 저평가. 예. 심지어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보통 PBR 2배 정도 오면 고점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 그 정도 수준도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아직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주도주 시가총액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러니까요. 두 개의 기업들의 이익 상향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그 반도체 기업들의 그 이익 성장의 그로스는 보통 코스피를 1개에서 한 분기 혹은 2개 분기를 선행했습니다. 한 분기 두 분기 앞서 예, 나왔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뭐 반도체 기업들이 잘 되면 나중에 또 수혜받는 내수업종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리고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한국을 많이 샀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그 외국인 투자자 비중의 고점 대비 저희는 아직 평균에서 조금 높은 수준 정도에 그거밖에 안 올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급한 거죠. 예. 더 담아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조정받고 나서 AI 버블이 일시적으로 끝나나? 이제 완화되나?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랑 또 롱온리들 자금들이 급격하게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이제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반도체 회사들 위주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올랐는데 그거에 비하면 코스닥은 코스피를 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좀 내년에는 그러면 코스피의 어떤 이런 온기가 좀 코스닥으로 좀 확산될 수 있을까요? 방어적 스탠스로 좀 전환을 한다고 하고 하면 뭐 코스닥의 대형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코스닥, 그렇죠. 예, 바이오고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AI, 한국의 그 가장 큰 메인 테마 중에 하나가 AI였고 두 번째가 이제 지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지배 구조. 예. 네. 그래서 보니까 AI와 지배 구조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코스피에 많이 있었었고 특히 그리고 지금 반도체 AI 슈퍼 사이클에 너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 기업들 그게 이제 코스피에 있는데 이걸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움직여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주력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소외가 되지 않았나. 테마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소외가 됐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분위기가 그 추세가 좀 바뀔 수가 있겠느냐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낙수 효과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AI라고 하는 것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은 인프라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AI를 잘 활용해서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AI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BIT죠. BIT 기업에서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다 증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하면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상승장 속에서도 절대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을 비교하면 내린 종목 오히려 많기도 하고요. 네. 또 많은 개미 투자자들, 반도체 업종에 올라타지 않은 개미 투자자들은
또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때 좀 개미 투자자들이 좀 어떤 입장, 어떤 전략으로 좀 임해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예, 최근에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그 2000년 초반이었죠. 그때 네. 동아우 운동 때 이제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 업종 기업들을 많이 샀다가 최근에 이제 그 손실에서 벗어나시거나 원금을 회복하면서 많이 파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여태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이제 개미 투자자들 파시고 네. 그 판 걸 갖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면서 끌어올렸던 시장 같고 그렇죠. 개미 투자자분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게 되면 말씀하시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다시 살까? 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실제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난주에 사셨던 분은 뭐 사자마자 또 SK 하이닉스가 빠졌다고 상당히 괴로워하시던데 이 지금 그 주도주 기업들 같은 경우 변동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변동성 상당히 큰 변동성이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시총이 큰 종목의 변동성이 너무 크죠. 예.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PR 멀티플이나 PBR로의 재평가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앞으로 가려고 하면 실적이 더 개선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려고 그러면 이익 상향 추세를 갖다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격 지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수주 같은 경우를 갖다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조금 어려운 이제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뭐 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곡선이나 파동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안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리스크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아, 원 달러 환율이 너무 올랐어요. 지금 1,460원도 지금 뚫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단기적인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파니까 당연히 이제 환전 수요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외국인이 한국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인이 외국 투자하는 게 3배 이상이더라. 서학금이 예. 3배나 되는군요. 그러다 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방어력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 이렇게 환율이 출렁거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좋게 보고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환차선을 보게 되는 상황에서는 로스컷을 하거나 혹은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이게 코스피의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 분들이나 이제 소액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흔들림에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만 남았는데요. 피터 린치 전설의 투자자로 가장 좋아한다는데 투자 철학 하나는 무엇인지 KCI 자산운용 혹시 이 피터 린치의 철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아는 것에 투자하라. 아는 종목에 투자하라. 아는 것에 투자한다고 하면 주가 조정이 있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예.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경우에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상승장에 있는 우리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가 쟁점입니다. 당초 발표했던 3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환영하는데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볼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최고세율을 낮추려면 그 밑구간의 세율도 동시에 낮춰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배당보다는 투자를 늘려야 하는 기업도 아주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 인하 검토할 게 참 많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